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가 올해의 그 마지막 강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부터 이제 시험이 되죠. 그런데 이제 비대면 원칙에 따라서 실험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 7주까지는 이제 전면 비대면해서 실험도 비대면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실험에 관련된 것을 이제 올렸고, 일곱 여러 개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8주째부터 이제 실험을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원래 7개, 나머지 7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까지 5개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2개 실험을 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관한 이론적인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원래 전기화학 실험을 하려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론 전기화학의 기초에 대해서 올렸고요. 이번 주는 원래는 이제 스펙트로포토메트리 분광 광도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역시 못하게 돼서 여기에 대한 이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제 중요한 공지사항은 전부 다 여러분 이캠퍼스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면 이제 비대면 시험 원칙에 따라서 기말고사를 다 비대면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 공지사항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로 분광 광도법이 기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17장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분석화학이 아주 유명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다니엘 해리스가 쓴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고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자료실하고 또 온라인 강의실에 이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학기의 성적 평가는 상대 평가입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절대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마음대로 다 A를 줘도 좋고 다 B를 줘도 좋고 그러는데 이번 학기는 이제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A의 비율을 50%까지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실험은 대개 A, B를 주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B, C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상대 평가인 만큼 실험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 시간에 얘기했지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각, 결석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특별히 이제 결석을 한 경우에는 물론 아무도 그런 사람 학생 없지만은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요. 또 이제 언노운 샘플을 여러분들 분석을 많이 했죠. 그죠? 이제 그것을 얼마큼 참값에 근접했는지 그것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등등 또 조교가 나름대로 평가한 항목을 반영해서 그것과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5번 실험한 그 실험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물을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물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험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점이 3학점입니다. 이게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진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온라인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오픈북이죠. 모든 걸 다 자료를 여러분들 해놓고 다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서로 담합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여서 어, 이제 시험 문제를 나눠 맞고 풀어서 서로 공유하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부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직은 부정행위는 굉장히 큰 범죄예요. 이제 미국 사례 보면은 그걸 잘 몰라서 한국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베껴냈습니다. 아니면 또 누구를 리포트 잘 쓴 학생 걸 베껴냈어요. 다 퇴학했어요. 다 퇴학당했어요. 어, 여러분들 건국대학교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7장 근데 이제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제는 스펙트로포토메트리, 우리말로는 분광 광도법이에요. 분광법이 아닙니다. 분광법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분광법은 이제 스펙트로스코피예요. 분광학. 그거는 스펙트로포토메트리랑 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스펙트로포토메트리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봤어요. 빛을 이용한 거죠. 빛 전자기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이용한 그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빛의 성질, 흡수, 또 흑광도 측정, 또 비어의 법칙, 또 이걸 이용한 적정, 그리고 분자가 빛을 흡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발광, 그죠?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전부 다 e캠퍼스에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자료니까 이거는 온라인 강의에 올려놓고요. 또 여기 이 PPT 자료는 어디요? 강의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래요. 그리고 또 출석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한 내에 반드시 출석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한번 비슷한 이름의 그런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분광학 스펙트로스코피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전자기파 있죠. 전자기파와 어떤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 친구가 이거 전공한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뭐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론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분광학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물질과 전자기파의 그런 상호작용을 봄으로써 이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도 전자기파 일종이죠. 이제 곧 나옵니다. 분광법, 스펙트로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분광법. 이거는 뭐냐? 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전자기파와 물질 간의 어떤 일반적인 연구하는 학문을 분광법이라고 합니다. 분광법, 스펙트로메트리.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스, 여러분들 질량을 재서 분석하는 게 있어요.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합니다. 그죠?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는 별로 안 해요. 뭐 그런 겁니다. 분광 광도법은 이제 확실히 틀리죠. 스펙트로포토메트리는 이거는 주로 이제 농도를 알아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 중에서도 주로 빛을 이용한 건데 주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해서 이게 물질에 쪼여져서 이게 얼마큼 흡수가 되느냐, 그죠? 이제 그거를 측정하는 거. 또는 얼마큼 이게 이제 빛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형광이나 인광이죠. 빛을 쪼여주면 또 빛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재서 물질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 이게 분광 광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광 광도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를 분광 광도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를 잴 수 있어요. 흡수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빛을 쪼여줘서 빛이 나오는 빛을, 즉 투과한 빛을 그 세기를 재는 것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빛을 투과 안 시킨다. 고체 같은 경우는 반사는 시킬지 몰라도 투과는 안 시키죠. 그죠? 불투명하니까 그때는 반사하는 빛을 재서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기를 우리가 분광 광도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제 빛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은 파동이죠.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파동을 한번 보는 겁니다. 물론 빛은 그 이중성이 있어요. 듀얼리티라고 하는. 빛은 파동인과 동시에 또 뭐가 되죠? 입자죠, 입자. 빛뿐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전자기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동이라는 성질로 한번 보도록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니까 파장이 있죠. 파장은 여기 뭡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빛이 파장이니까 파동이니까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 폭, 요 진동의 그 거리, 이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주파수는 진동을 1초에 몇 번 하느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파장의 이 단위는 SI 단위는 미터가 되고요. 주파수는 이런 요 파가 몇 개가 1초에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per second예요. 그죠? 무슨 개수 per second. 근데 개수에 대한 단위는 SI 단위는 뭐 없습니다. 무슨 개, 뭐 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그런 단위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파장의 심볼은 람다죠. 람다 웨이블랭스. 주파수는 이제 뉴라고 합니다. 뉴. 단위는 헤르츠예요. 헤르츠. 자, 그런데
이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전자기파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기파의 속도는 다 일정해요. 단지 파장만 다릅니다. 즉 주파수만 다른 거예요. 속도는 일정합니다. 빛이 속도예요. 소위 말해서 빛은 1초에 몇 미터 갑니까? 30만 킬로미터, 즉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를 갑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와 파장을 곱하면 뭐가 되죠? 단위가 속도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광속, 속도, 광속, 전자기파 속도는 요 파장과 주파수를 곱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단위로부터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그거부터 보시면요. 왜 전자기파냐? 이 파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공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죠. 자기장도 이렇게 까만색인데요. 동일하게 진동을 합니다. 동일한 주파수로, 그죠? 동일한 파장으로. 단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90도 이 각도로 놓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순간에, 예를 들어 이 순간에 여기서 한번 제가 화살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순간에 전기장의 세기는 이만큼, 요 높이죠, 그죠? 요게 이제 벡터입니다. 근데 이때의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요, 어때요? 딱 90도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전자기파의 특징입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은 방향은 서로 90도 이게 틀리다. 이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은 입자라는 의미에서는 빛의 입자를 뭐라고 그러죠? 포톤, 즉 우리말로 광대예요. 빛광자 써서.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너무 헷갈렸어요. 입자는 질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포톤 광자만큼은 질량은 없어요. 질량은 제로 없고 단지 뭐가 있느냐?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는 그럼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입자가 속도 v라는 속도로 움직여요. 그때 질량이 m이면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광자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빛이 이 광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막스 플랑크라고 독일의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고전 물리학과 이저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을 아우르는 그 시대에 살아서 아주 유명한 막스 플랑크가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 광자 빛의 에너지는 h 뉴다. 이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런 에너지고 그때의 비례 상수가 뭐냐? 플랑크 상수다. 이때 플랑크는 막스 플랑크 이러면서 따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했습니다. 이 한 가지 가정이 물론 이게 사실이죠. 이미 사실로 판명이 됐는데 이게 아주 양자역학이 효시가 된 거고 이제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 식이지만은 세상을 바꾼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플랑크 상수는 굉장히 작은 상수예요. 잘 보세요. E는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이죠. 뉴는 뭡니까? 뉴는 주파수니까 per second죠. 그러니까 H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줄 곱하기 초,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값이 굉장히 작아요. 요 값은 여러분들이요 그냥 외우십시오.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그죠?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줄, 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요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줄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여기 빛의 속도는 뭐랬죠? 파장 곱하기 주파수랬죠. 그래서 주파수 대신에 빛의 속도와 요 파장으로 우리가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E는 hc 오버 람다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람다분의 1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뉴 바라고 해요. 뉴 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뉴 바. 근데 이제 이걸 왜 쓰느냐? 뉴 바 이것의 이름을 웨이브 넘버라고 합니다. 웨이브 넘버. 여기다 아예 써 드릴게요. 이것을 우리가
웨이브 넘버, 그죠? 넘버. 이렇게 불러요. 웨이브 넘버. 음?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 전자기파도 종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엑스레이, 뭐 감마레이, 그리고 또 뭔가 UV, 음? 그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적외선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에너지를 대개 이렇게 웨이브 넘버로 표시해요. 습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예를 들어 보도록 합니다. 147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 이거는 자외선 영역인데 흡수할 때 산소 1몰당 얼마의 에너지가 증가하는가?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7 나노미터의 파장을 산소가 흡수해요. 그죠? 에너지 증가는 흡수한 만큼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델타 E 이제 에너지 증가분이죠. H 뉴는 H C 오버 람다다. 그래서 H 요 플랑크 상수를 곱하고 이거 놓고 그 다음에 그 전자기파의 속도 2.9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그리고 여기 람다 파장이죠. 이때는 저 나노미터니까 SI 단위로 바꾸면 어때요? 미터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1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죠?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인데 이게 산소 하나당입니다. 하나당. 산소 분자 하나가 그죠? 요 파장이 빛을 흡수하면은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퍼 몰레큘.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분자 하나하나 보통 안 다루죠. 워낙 작으니까 대신에 몰당 따져요. 몰. 그러니까 몰로 바꾸려면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6.022 곱하기 10의 23승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814 킬로줄 퍼 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한번 뭐 펼쳐놓고 얘기하죠. 자,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즉 전자기 파라는 거예요. 파니까 이렇게 파장이 있죠,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동을 기술할 때 파장, 그리고 뭡니까 이거 주파수, 그리고 요 속도. 근데 전자기파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겠죠, 빛의 속도. 왜 이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그럼 음파는 어떠냐? 음파는 전자기파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파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똑같지만은, 즉 파장과 주파수가 있지만은 속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음파의 속도는 뭐예요, 여러분요? 보통 1초에 340m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초음속 제트기가 이거를 딱 통과하면, 음파 속도 통과하면 그때 소닉 붐이라고 일어나잖아요. 제트기 뒤에 막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그죠? 음파하고 전자기파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의 팔을 우리가 이 파가 진동하는 방향과 일단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이렇게 진동.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볼 때 트랜스버스와 롱지튜디널 웨이브로 나눠요. 트랜스버스 웨이브는 뭐냐? 이것은 우리말 하면 횡파, 롱지튜디널 웨이브는 종파 이렇게 합니다. 근데 횡파는 뭡니까? 이게 파가 진행하는 방향,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진동하는 방향은, 전자기파 진동하는 방향은 수직이죠. 서로 수직인 경우를 우리가 트랜스버스 웨이브라 하고, 모든 전자기파는 다 트랜스버스 웨이브입니다. 반면에 롱지튜디널 웨이브는 뭐예요?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평행한 거예요. 음파가 그렇습니다. 음파가. 그죠? 여러분 말하면은요. 음?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다 듣잖아요. 그게 이제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죠. 근데 공기가 진동합니다. 공기가 진동은 어때요? 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나요? 아니죠. 진행하는 방향에서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파는 롱지튜디널 웨이브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우리는, 또는 레디에이션에 우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질을 보는 겁니다. 여기 요 스펙트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쪽에 있죠. 이거는 이제 파장을 뜻하고요. 왼쪽은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무진장 긴 것까지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파장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전자기파냐에 따라서 파장이 다 다르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무지무지 짧으면은 10-12승 미터 정도 되는 그 전자기파를 감마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장이 좀 더 길어지면서 X선이다. X선도 파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선이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 요 파가 쓰이는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 유용하게 쓰여요. 근데 우리 스펙트로 포토메트리에서는 어디에 관점을 중심을 두고 있냐면 여기 가시광선 또는 가시광선에 아주 근접한 이 적외선 그거 보고 자외선 그거 보고 근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의 전체 이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왜 가시광선이냐? 다른 전자기파는 색깔이 없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가시광선 눈에 보이죠. 가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펼치면 이렇게 아주 예쁜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서 무지개 빛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외선 근방에 근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보라색. 이거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이게 파장이 제일 짧고 파장이 점점 길어지면서 빨간색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스트론튬이라고요. 여러분들 불꽃놀이 할 때 그 아주 그 형형색색의 불꽃이 멋있게 퍼지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말이죠. 이 전이금속이 온도가 오르면 즉 불이 붙으면은 그 특유의 색깔이 나옵니다. 이 색은 어떻게 나오죠? 음? 색은 이게 전자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높은 상태로 갔다가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전자기파로 나와요. 그 특유의 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트론튬은 말이죠. 스트론튬 나이트레이트가 있다. 그죠? 또는 스트론튬 카보네이트가 있다. 근데 이 스트론튬에서 나오는 빛은 이게 이제 불을 붙였을 경우에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파이어워크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불꽃놀이 할 때 요런 아주 이쁜 색이 나오죠. 여러분 소듐 있죠? 소듐. 소듐에 불에 붙이면 무슨 색이 나오죠? 그것은 주로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이 나오죠. 그죠? 각 원소마다 특유의 색을 이제 방출하는데요. 650 나노미터의 요 파장이 빛을 방출해요. 그죠? 요 스트론튬은. 음? 그런데 이때 이 빨간 빛이 파장을 재봤더니 6.5 곱하기 10의 2승 나노미터다. 그럴 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어, 뭐죠? 문제를 안 이뤘네요. 주파수를 구해라. 뭐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주파수는 이제 전자파의 속도 나누기 파장이다. 했더니 4.61 곱하기 10의 14승 허르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빛의 성질을 아까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스펙트로 포토메트리에서 주로 쓰는 여기 여기 자외선과 가시광선 이 영역에 어, 이러한 전자기파가 물질에 딱 조여지게 되면은 물질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전자가 즉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금방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열을 가해도 열도 에너지 일종이니까 전자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excited state로 올라갈 수가 있고 또는 아예 빛을 쬐줘서 분자에 있는 전자가 좀 높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전자가 이동했다고 해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거보다 더 이제 파장이 짧은 게 뭐예요? 이게 엑스레이. 엑스선을 쪼여주면은요. 이게 에너지가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높죠. 그때는 많은 분자가 엑스선을 받으면요. 이게 결합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스레이 우리가 어, 진단을 받잖아요. 응? 엑스는 또 초과 성질이 높으니까. 근데 그때 철저하게 그 인텐시티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엑스의 인텐시티가 높으면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적외선이죠. 적외선. 가시광선 다음에 적외선. 이게 적외선은 전자를 낮은 상태, 즉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죠?
바닥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너지 그 레벨보다 그 에너지 차이보다 적외선의 에너지가 더 작아요. 그럼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은 분자의 전자를 적외선을 쪼여주면은 분자가 진동을 해요. 다양하게 진동을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더 파장이 더 길어졌어요. 그럼 에너지는 더 낮아지겠죠. 그게 이때 마이크로파가 어떤 분자에 쪼여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진동도 못 시켜요. 이거는 분자를 회전을 시킵니다. 자,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걸 잘 기억해 바래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아주 딱 좋아요. 굉장히 기초적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더 길어졌다. 즉 라디오파 이름 자체가 라디오 웨이브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회전도 못 시키고 대신에 라디오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긴다는 건 뭐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거를 자 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통신에 많이 써요. 통신. 여러분 적외선 통신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 여러분 뭐 마이크로파 통신이나 뭐 자외선 통신, 가시광선 통신 들어봤어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시광선을 말이죠. 음? 이 건물에서 다른 쪽 저기 멀리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중간에 건물이 있으면 어때요? 가시광선이 건물을 툭하거나 삥 돌아서 반대편으로 갑니까? 안 돼요. 그죠? 그냥 반사돼서 나오거나 흡수되죠. 그죠? 그래서 통신에 못 씁니다. 예?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도 통신에 거의 못 써요. 반면에 라디오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투과하는 물질을 투과하는 못해도 빙 돌아서 또, 또 갑니다. 또 웬만큼 투과도 잘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집 안에 있어도 문을 닫아도 이 라디오파 수신이 가능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제 파장이 다른 전자기파의 용도가 아주 다양하게 이제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